자, 우리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6월 17일 날 18일 날 여기 와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했는데 잠깐 요거 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올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순서를 잊어버렸습니다. 뭐냐면 우리 임운동교회 오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음악이 세요. 정말 우리 음악이 센 동네가 임운동교회. 네, 오늘도 감동스러운 음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난 17일, 6월 17일, 18일 날 여기 오면서 제가 강의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의 5대 질병이 있다 그랬어요. 5대 질병. 뭡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5대 질병이 뭡니까? 첫 번째, 고혈압. 두 번째, 고혈당. 세 번째, 고지혈증. 네 번째, 심장병. 다섯 번째, 암이다. 이것이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을 갖다가 보니까 이것이 우리 국민의 5대 질병이라.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관절염, 그 다음에 요통, 그 다음에 치매 이렇게 막 많이 나갑니다. 근데 이게 5대 질병이에요. 5대 질병. 그런데 우리나라 사망률 1위가 뭐예요? 어떤 병이에요? 암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망률 1위가 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 1위가 뭐예요? 심장병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질병을 갖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 심장병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암이고 두 번째가 심장병이에요. 그런데 지금 심장병이 암을 거의 추월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장병이 많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우리나라 말고 외국인들은 첫 번째 심장병이고 두 번째 암입니다. 자, 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쓰리고다. 피박이다. 피박. 이 피박이다. 이거 걸리면 피박이다. 응? 이 피박인데 이것이 심장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암을 만든다. 이것이.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 쓰리고로 해서 해방이 돼야 되는데 이 쓰리고뿐만 아니라 심장병, 암 이러한 모든 병들은 결코 오는 이유가 뭐냐? 결코 오는 이유가 운동이 부족해서 온다. 그래서 운동 부족병을 갖다가 요새 현대인들은 말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암보다 무서운 병 운동 부족병. 응? 암보다 무서운 병 운동 부족병인데 운동 부족병을 갖다가 하이퍼키네틱이라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운동 부족이라 그래요. 운동 부족병이라는 거야. 운동 부족병. 응? 그럼 운동이 부족하다면 어떤 운동이 부족하다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축구가 부족하냐? 농구가 부족하냐? 수영이 부족하냐? 아니다. 하루 일상생활 속에서 걸어야 될 걸음 숫자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걸어야 될 걸음 숫자가. 그럼 하루 일상 속에서 걸어야 될 걸음 숫자가 최소한도 몇 보냐? 몇 보요? 이것만큼은 반드시 걸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운동 부족병이 생겨서 우리에게 소리 없이 찾아오는데 그것이 고혈쓰리고다. 그것이 심장병이다. 암이다. 그 최소한도 걸어야 될 걸음의 숫자를 갖다 이미 성경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 숫자를 정해줬는데 그걸 정해줬는데 뭐냐? 7km다. 7km. 하루에 보통 7km는 반드시 걸어야 된다.
7km라는 시간으로 얘기한다면 1시간 내지 빨리 걷는 사람 1시간, 늦게 걸어도 1시간 20분, 1시간 내지 1시간 20분은 반드시 걸어야 된다. 이것은 보수로 얘기한다면 보통 어느 정도냐? 만보다. 이 만보, 7이라는 숫자는 우리 성서적으로 완벽의 숫자고, 그리고 만이라는 숫자는 우리 인간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완벽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7km를 걷는데 1시간을 걷는데 어떻게 걸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1시간을 갖다 계속해서 걸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은 30분을 오전에 한 번 걷고 오후에 한 번 걷고 2번 나눠서 걸었더니 1시간 걸었더니 이렇게 해서 1시간 걷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15분씩 4번을 나눠서 1시간 걸었냐? 아니면 어떤 사람은 10분씩 6번을 나눠서 1시간을 걸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운동은 누가 더 잘했느냐라는 거다. 그런데 운동의 그 생리적인 그러한 효과는 어떻게 주셨어요?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0분씩 나눠서 6번을 걸으나 15분씩 나눠서 4번을 걸으나 30분씩 2번을 걸으나 여러분이 이 뒤에다가 베개를 갖다 놓기 전에 하루 8시간 전에 8시간 동안 반드시 한 7km 만보 1시간 내지 1시간 20분은 반드시 걸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운동 부족병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운동 부족증이 생기면 바로 우리는 이러한 병들이 조용히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응? 그럼 이 쓰리고 중에 첫 번째 고혈압, 우리 고혈압, 그 다음에 고혈당, 고지혈증이 생기면 뭐예요? 평생 병원에 가서는 의사들이 뭐래? 평생 약을 먹어. 세상에 여러분, 지금은 초과학 시대입니다. 초과학 시대에 의사들이 아니면 지금의 과학자들이 혈압약 하나 못 만들고, 그리고 혈당약 하나 못 만들고, 고지혈증 약 하나,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중성지방 떨어뜨리는 약 하나 못 개발하고, 지금 세계는 그렇게 있다면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거. 어? 이걸 어떻게 뭐 약을 갖다가 병원에 가서 내가 타는데 2,000원, 3,000원이면 우리가 타지만 그 이후로 뒤로 더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아요. 응?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평생 먹어야 된다니, 그게 무슨 약이에요? 약이 아니지. 그건 어떻게 평생 약을 먹으면,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이 떨어져야지, 혈당약을 먹으면 혈당이 떨어져야지, 콜레스테롤 약 먹으면 콜레스테롤 떨어져서 다시는 약을 안 먹어야지, 그게 약이지.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평생 먹어? 그러면서 그게 무슨 약이야?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처방드리는 약은 평생 안 먹는 약을 드리러 왔다 이 말입니다. 평생 안 먹어도 되느냐? 응? 그것이 무슨 약이냐라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첫 번째 쓰리고 중에 첫 번째 고혈압. 고혈압은 어떻게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이 좋으냐, 영상을 한번 보고서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네, 어떤 걸까요? 고혈압 그리고 심장 질환인데요. 간헐적 걷기. 이 교수님, 간헐적 걷기 무슨 예, 뜻이죠? 그렇습니다. 이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걷기 운동에 대단한 유용한 효과가 있는데요. 먼저 걷기 운동을요, 간헐적 걷기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런 실험을 해봤어요. 30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걸은 사람이 있고요, 15분 동안 걷고 그리고 15분을 쉬고 다시 15분을 걸어서 더해서 30분을 걸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랬더니 혈압이 떨어진 것이, 이렇게 간헐적으로 걸은 사람이 더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혈압이 지속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간헐적으로 걷는 것이 유용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간헐적으로 걷게 되면 혈압을 높여주는 호르몬이, 이 카테콜라민이라는 호르몬이 쭉 떨어져요. 그리고 혈압을 낮춰주는 도파민과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이 쭉 향상이 돼요. 그러니까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은 쭉 떨어지고 혈압을 낮추는 호르몬은 올라가고, 이렇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간헐적 걷기를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이 보면은 또한 우리가 실내보다도 이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실외에서 걷는 것이 더 유용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내라면 우리가 숲속 같은 데서 걸으면
바로 습속의 그러한 피톤치드, 즉 멘톨과 테르펜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유물질을 우리가 받으면서 걸을 때 이러한 좋은 호르몬과 나쁜 호르몬의 균형이 잘 맞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에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15분 걷고 예, 15분 15분 쉬고 쉬고. 또 그다음에 15분 걷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네. 심장병 우리 심장질환 환자에게는요. 전증적 부하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트레드밀에서 약 4km 정도 걸어요. 5분 정도. 네. 그다음에 5분 정도 또 5km 걷고요. 이런 걸음으로다 이렇게 부하를 높여서 걷는 방법이 대단히 좋습니다. 근데 혈압이나 심장 질환 있는 분들은 네. 괜히 좀 무리하셨다가 혹시 쓰러지는 게 아닌가 이런 맞아요. 걱정이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혈압, 고혈압이요. 고혈압을 우리가 먼저 알려면 심장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 심장이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심장이에요, 심장. 이 심장인데 심장이 한번 이렇게 수축을 해요. 요걸 갖다 수축하죠. 수축할 때 이렇게 혈액이 요로 나가요. 나가는데 여기에 대동맥이에요, 대동맥. 요 대동맥의 직경이 약 2.5cm 정도가 돼요. 2.5cm. 그런데 수축을 하면 요 피가 팍 나가니까 수축을 하니까 나가니까 어떻게 돼? 요 대동맥이 이렇게 넓어져요. 이렇게 피가 나가니까 넓어져요. 넓어진 사이즈가 뭐냐? 이것이 120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축기 혈압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이완을 해요. 이렇게 이완을 하면 이것이 다시 이렇게 싹 들어와요. 싹 들어오죠. 요 좁아진 혈관이 80이다 이래요. 그래서 이것을 앞에는 우리는 수축기 혈압이라고 이것을 이완기 혈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플러스 마이너스 10을 갖다 우리는 정상 혈압이라 그러는 거예요. 즉 130에서 90 정상입니다. 110에서 70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정상입니다. 이거 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160, 180 이렇게 되면 즉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되면 이것을 갖다 우리는 고혈압이다 그래. 이것이 60 이하 되면 우리는 뭐를 이것을 저혈압이다 그래. 고혈압이 무서워요? 저혈압이 무서워요? 저혈압이요? 고혈압이요? 여러분, 고혈압이 무서운 겁니다. 고혈압은 터지면 언제 중풍을 맞을런지 모르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고혈압이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130에서 140 되면 뭐냐면 고혈압 전 단계다 그래. 그래서 의사가 뭐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주의하라 그래. 그리고 140 이상 되면 약을 갖다가 처방해 주고 그렇습니다.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래.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대동맥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어디로 나오냐면 중동맥으로 나가요. 중동맥에서 그 다음에 소동맥으로 와요. 소동맥에서 세동맥으로 와요. 세동맥에서 모세혈관으로 와요. 그래서 모세혈관까지 와갖고서는 모세혈관까지 오면은 이것이 이 폭이 2.5cm가 된 것이 모세혈관까지 오면 어느 정도 되냐? 폭이 0.005mm 2.5cm가 되던 이 폭이 여기 오면 0.005mm 즉 머리카락보다도 더 가느다라요. 그래서 적혈구가 끌려 통과를 못할 정도요. 그래서 적혈구가 탄성을 가져갖고 몸을 여러 개 비틀고 초리 비틀고 이래고선 여러분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서는 여기서 산소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래서 이 여기까지 오는데 자 혈액이 대동맥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한번 펌프질하면 어디로 가느냐? 고속도로를 주는 거 고속도로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동맥으로 가면은 어디로 가느냐? 자동차 전용도로로 혈액을 보내요. 그 다음에 소동맥으로 가면 이제 국도로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동맥으로 가면 동네길로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으로 가면 우리 집 앞마당까지 혈액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집 앞마당에다 산소와 그 다음에 영양분을 다 공급하고 쓰레기와 이산화탄소를 수거해서 그 다음에 정맥에서 수거해서 세정맥
소정맥, 중정맥, 대정맥으로 해서 우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혈액이. 이래서 이 혈액 사이클이 이것이 보통 몇 킬로미터? 약 10만 킬로미터가 된다. 그래서 지구 2바퀴 반 정도가 되는 이 혈관망을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신묘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심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왜 우리가 뭐냐면 여기를 갖다가 모세혈관, 세동맥 이런 데 오는데 뭐냐면 거기까지 다 혈액을 갖다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심장이 압력이 세야지 돼요. 세야지 돼, 심장의 압력이.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은 뭐라 그래? 병원에 가면 혈압약을 먹어. 그럼 혈압약을 먹으면 심장의 박동을 갖다 약하게, 혈관의 수축을 갖다가 억제시켜, 그리고 피의 양을 갖다 줄여줘요. 이렇게 해갖고서는 갖다가 혈압을 갖다가 안정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혈압은 자 어떻게 되냐면, 우리 왜 혈압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우리 몸에는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면, 혈압을 갖다가 높이는 호르몬, 혈압을 갖다가 올리는 호르몬이 스스로 분출되는데, 그 호르몬이 뭐냐면 카테콜라민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안지오텐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카테콜라민이라는 호르몬, 안지오텐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호르몬이 쭉 분출이 돼요. 이 호르몬이 분출이 되면서 혈압이, 압력이 높아져 혈압이 올라가요.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것을 갖다가 떨이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를 줬냐면 도파민과 그 다음에 프로스타그라딘이라는 호르몬을 갖다가 줬어요. 그런데 도파민과 프로스타그라딘이라는 호르몬은 언제 나오느냐? 두 발을 움직이고 걸으면 나와, 이게. 그래서 혈압을 갖다가 카테콜라민과 안지오텐신이 나와갖고 혈압을 갖다 올렸는데, 이러면 네가 올라가면 우리가 혈관이 터져갖고 문제가 생기니까 당신의 두 다리를, 우리에게 두 다리를 주셨는데 그 두 다리를 갖다가 움직이기만 하면 바로 도파민과 프로스타그라딘은 올라간 혈압을 갖다 쭉 떨어뜨리는 일을 해. 그러니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은 쭉 떨어지고, 그 다음에 혈압을 낮추는 도파민과 프로스타그라딘은 쭉 올라가고, 여러분 나쁜 것은 적군은 떨어뜨리고 좋은 것은 쭉 올려서 안정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걷기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약은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약은 이렇게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 이 약, 이 두 다리는 걷기만 하면 이 카테콜라민과 안지오텐신은 쭉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이 도파민과 프로스타그라딘은 쫙 올라가서 혈압이 안정된다. 그러면 교수님,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트레드밀에서 이렇게 걷는 게 좋아요? 아니면 바깥에서 이렇게 이런 데서 걷는 게 좋아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트레드밀에서 걸어도 이런 효과가 있지만, 이왕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대자연 속에서도 특별히 누구냐? 나무숲이 많은 곳에 가보십시오. 나무숲 속에 들어가면 무슨 냄새가 나요? 나무의 습속 냄새가 나요. 그렇죠. 나무 냄새가 나요. 그 나무 냄새가 뭐냐면, 나무에서 뿜어내는 뭐냐면 이 물질이 있어요. 피톤치드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피톤치드라는 물질이 어떠한 나무의 저항을 받으면, 나무도 생존의 본능이 있어서, 자기가 살고자 하는 생존의 본능이 있어서 나무에서 몸에서 자기가 어떤 저항을 받으면 피톤치드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요. 그러면 이 물질이 뭐라 보냐면 멘톨이라는 물질과 그 다음에 테르펜이라고 하는 물질로 변해요. 테르펜이요. 이 멘톨이라는 물질이 뭐냐? 우리 나무 숲속에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향긋한 냄새가 나요. 나무 냄새가 나요. 뭔가 기분이 좋아요. 신선해요. 요것이 바로 멘톨이라는 물질이에요.
이것은 나의 마음을 갖다 안정시키고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하고 우울증을 갖다가 제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면 나무 곁에 가면 나무 냄새를 맡으면 우리가 마음이 안정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멘톨이 주는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 테르펜이라는 물질은 어떤 물질이냐? 나쁜 바이러스, 그 다음에 나쁜 세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살균시키고 살충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테르펜이에요. 그래서 나무 이왕이면 이렇게 체육관에서 트레드밀에서 운동해도 좋지만 이왕이면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게 된다면 나무 숲속이 많은 곳에서 가서 운동을 한다 했다면 멘톨과 테르펜이라는 정유물질이 내가 그대로 받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좋은 거예요. 이랬을 때 바로 이러한 호르몬의 균형도 잘 균형을 이뤄서 우리가 혈압을 갖다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바닷가에 가요. 그럼 바닷가에 가면 바다에 어떤 미역 다시마 냄새가 나요. 그것이 또한 마찬가지로 바닷속에 있는 해충류들이 어떤 이러한 해충류가 어떤 저항을 받으면 뿜어 나오면서 나오는 그 냄새, 그것이 바로 멘톨과 테르펜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 배기가스가 많은 곳에서 코평선을 넓혀가 이렇게 걸어요. 걷다 보면 자동차 배기가 뻥 해요. 그럴 때 나오는 가스가 테트라엘리납이라는 가스가 펑 나와요. 거기다가 코평선을 갖다 대고 꺾게 되면 뭐냐 하면 이게 테트라엘리납은 산소와 만나면서 타가메트라고 하는 유독한 가스로 변해요. 그것이 나의 코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나는 어떻게 나의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러한 곰팡이들이 어떻게 더 많이 활성화가 돼서 내 몸이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뭐야, 걸으려면 좋은 환경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걷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대자연은 여러분 종합병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여러분 이 걷기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왕이면 어저께도 말을 했습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 이왕이면 어떻게 하느냐? 자, 혈압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1시간을 갖다 계속해서 걷는 것이 좋으냐? 그것도 물론 좋은 효과가 있지만 이왕이면 어떻게 30분 걷고 30분 쉬고 다시 30분 걷고 30분 쉬고 이러한 식으로 간헐적으로 걸으면 혈압이 떨어지는 시간이 오랫동안 또 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1시간을 계속해서 걸으면 7시간 정도 혈압이 떨어지지만 30분 걷고 30분 쉬고 30분 다시 걸으면 이렇게 간헐적으로 운동하면 11시간 정도 혈압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운동하려면 1시간 계속 걷는 것보다 이렇게 간헐적으로 30분 걷고 쉬고 30분 걷고 쉬고 30분 걷고 쉬고 이러한 식으로 언제 걸어요? 저녁 때 걸어라. 아이가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저녁 때 가서 혈압이 높은 사람은 저녁 때 걸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혈압이 높은 사람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운동이 있습니다. 무슨 운동이에요? 역기를 들어요. 혈압이 높은 사람이 뭔가 들고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예요. 혈압이 높은 사람이 등산을 해요. 죽는 거예요. 혈압이 높은 사람이 팔굽혀펴기를 해요. 죽는 거예요. 그런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병이 되게 운동하는 거예요. 혈압이 높은 사람은 혈압이 높은 사람은 뭐냐? 바로 하체 운동, 다리 운동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간헐적으로 걸으면 혈압을 낮추는데 매우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우리는 이제 당뇨병입니다. 당뇨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가? 한번 영상을 보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처방인데요. 당뇨에는 어떤 걷기가 좋을까요? 자, 만보 걷기. 많이 만보 걸으라는 걷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당뇨 환자에게는요, 스피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걸음 숫자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걸음 수를 갖다 많이 채우는 것이 당뇨 환자에게 중요하고요. 당뇨병도 이게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제1 당뇨병이라 해서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이 있고요. 제2 당뇨병이라서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이 있어요. 근데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인 사람들은 소아형 당뇨병인데 어떻게 걷느냐면 바로 20분 정도 걷고요.
그다음에 10분 내지 15분 쉬고요. 다시 20분 정도 걷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걷는 것이 운동의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제2 당뇨병 같은 거는 체중의 부하가 많고요. 비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 부족 현상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50분, 60분, 70분 운동의 시간을 길게 해서 걷는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네, 강성범 씨 환자. 힘드시죠? 예. 이제 좀 이렇게 천천히 걸으셔도 돼요. 아직도 파워워킹 아니잖아요. 아예 파워워킹 아니에요, 끝났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예. 자, 아까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네. 운동의 강도보다는 걸음수를 늘려서 꾸준히 매일 운동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인데요. 네. 당뇨 환자들 경우에는 이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과연 그 식전에 운동을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식후에 하는 게 좋은가. 혈당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고 치거든요. 맞아요. 당뇨 환자들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이제 제일 그러니까 그 저혈당입니다. 저혈당은 우리가 보통 이게 공복 시에 올 수도 있는데 당뇨 환자들이 이게 더 떨어지게 돼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운동 전으로 꼭 그 혈당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아까 이 교수님 하신 1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되는데 이걸 갖다 조금 낮춰서 운동 전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운동하는 부위에 팔다리에 맞게 되면 흡수가 빨라지기 때문에 배 주위에 맞는 거 권하게 되고요. 또 그 운동하실 때 이제 공복이나 이럴 때 저혈당 오게 되면은 그 빨리 섭취할 수 있는 탄수화물이 간식을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갖고 다니셔야 되고 인슐린 단위를 조절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공식이 있긴 하지만 담당 주치의와 꼭 상의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럼 당뇨병 환자도 공복에 운동하면 안 되겠네요. 안 좋죠. 예, 공복 시에 운동하시는 거는 그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만할 때는 빠르게 걷기, 당뇨에는 만보 걷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이 걷기로 건강을 되찾은 분들이 있다고 해서요, 저희가 취재해봤습니다. 주말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산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열심히 걷고 있는 이분, 오늘의 주인공 강승태 씨입니다. 걷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약 한 8개월 됐고요. 그동안 매주 주중에 2번 정도 야간에 직장 생활하니까 야간 걷기를 하고 있고요. 주말에 이렇게 약 한 8시간 걷기. 건강 하나만은 자신했던 강승태 씨. 하지만 중년 이후 찾아온 비만으로 운동을 결심하게 됐다는데요. 옛날에는 배가 임산부 배에 한 서너 배 이상 됐어요. 그래서 한 40, 한 4, 5인치 됐거든요. 참 대단했어요. 저 체력 가지고 어떻게 운동을 하나 그랬는데 그 뒤로부터 꾸준히 하면서 저렇게 슬림하게 됐어요. 8개월 전까지만 해도 110kg의 거구였던 강승태 씨.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야식과 술, 담배는 기본이었는데요. 저녁 먹을 때는 삼겹살 2, 3분 기본. 맥주를 먹게 되면 맥주는 25,000cc. 뭐 남들 먹는 거 그 이상으로 뭐 충분히 많이 먹었었어요. 그러던 2년 전 갑작스레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 검사를 받은 결과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살부터 빼야 한다는 말에 운동을 시작했지만 금세 실증이 났고 무턱대고 운동을 하다가 그만 사고까지 당했는데요. 한 달 정도 입원을 했더니 몸무게가 5kg가 더 찌고 더 안 좋아져서 자전거는 그 다음부터 너무 무서워서 타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래서 선택한 게 이 걷기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걷는 거를 시작을 했었죠. 8개월 전부터 무리한 운동 대신 꾸준하게 걷기 운동을 택했는데요. 허리는 곧곳이 펴고 다리는 큰 보폭으로 힘차게 걸었습니다. 또한 한 호흡에 2걸음씩 팔은 최대한 많이 흔들어 운동 강도를 높였는데요. 산, 공원 등 장소를 바꿔가며 꾸준히 걷기 운동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거 아무리 운동을 해도 뱃살이 안 빠지는데 이 걷는 거 유산소 운동이 바로 뱃살 빼는데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6개월 동안에 19cm 배를 뺐기 때문에 더 그거를 실감할 수 있죠. 8개월간의 꾸준한 걷기 운동으로 110kg이었던 몸무게는 현재 83kg으로 줄었고 공복 시 350이 넘었던 혈당 수치도 100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강승태 씨의 비만과 당뇨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도록 돕는 데는 비단 걷기 운동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식이요법도 한몫했다고요. 채식만 하는 건 아니고요. 견과류도 많이 먹고 뭐 닭가슴살도 먹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식단이 그렇게 단조롭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요. 예전에는 많이 뚱뚱했지만 지금 보면 되게 날씬해지셨고 되게 멋있고 되게 너무 좋아요. 75kg까지 매 빼는 게 제 목표니까
지금 한 8kg 정도 남았는데 그거 앞으로 6개월 동안 다 빼서 우리 아들한테 약속했던 것처럼 그 건강한 모습으로 더 밝은 모습으로 우리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에 얼마나 걷기가 좋은지를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질환. 자, 여러분 당뇨병이 뭐냐? 바로 이게 당뇨병이야. 자,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혈관이에요, 혈관. 네, 혈관.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게 근육이에요, 근육. 혈관 안에, 이 혈관 안에 포도당이 이렇게 있어요. 즉, 당분이 이렇게 있어요. 당분이 쌓여있는. 이것이 포도당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거. 이 포도당을 갖다가 뭐라 그래?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글루코스라 그래요. 글루코스. 글루코스라 그래, 글루코스. 그런데 이 혈관이 포도당이 당분이 근육 속으로 싸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근육 속에 이렇게 근육 속으로 옮겨져야 돼,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옮겨지면 이것이 뭘로 변하냐면 글루코겐이라는 거 변해요. 어? 글루코겐이라는 걸 변해요, 이게. 그럼 이것이 혈관 안에 있는 혈당이 근육 속으로 딱 오면 글루코겐으로 변해서 이 글루코겐이 뭐냐? 이것이 바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럼 여기서 혈관 안에 혈당이 꽉 차 있는 것이 당뇨병이야, 고혈당이야. 그럼 이것을 갖다 근육 속으로 올려면 뭐가 필요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 그것이 바로 인슐린이라는 게 필요해, 인슐린. 그런데 인슐린은 어디서 나와? 이게 바로 췌장에서 나와. 그런데 췌장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의 혈관 안에 혈당이 이렇게 많아갖고 이렇게 옮을 땐 인슐린이 필요한데, 또 때로는 혈관 안에 혈당이 부족할 수가 있어. 이것을 우리는 저혈당이라고 그래. 저혈당. 이때는 또 어떻게 돼? 이 글리코겐이 또 여기로 또 이동을 하게 만들어줘. 그래서 혈관 안에 혈당을 적당하게 만들어줘. 그것을 뭐냐? 그것이 바로 글루카콘이라고 그래. 글루카콘. 이 글루카콘이 또 어디서 나와? 이것도 췌장에서 나와.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뇌에, 간내의 시상하부에서, 이 간내의 시상하부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요 가운데서 바로 혈관 안에 혈당이 많으면 뭐라면, 얘야 너 나가서 혈관 안에 혈당을 좀 조절해 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럼 누구에게 명령을 하냐면 간내가 자율신경에게 명령해. 자율신경. 응? 그럼 자율신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가지냐? 부교감신경이 있고 또 뭐냐? 교감신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율신경이 누구한테 명령하냐면 부교감신경에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 부교감신경은 신경을 타고 어디로 가냐면 췌장으로 가요. 췌장의 무슨 세포? 췌장의 베타세포에게 명령을 해서 너 바로 인슐린을 분비해라. 그래서 혈관 안에 있는 혈당을 빨리 근육 속으로 옮겨라, 이렇게 명령을 해.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 혈관 안에 혈당이 없으면, 저혈당에 빠지면 또 뭐 간내의 시상하부는 자율신경에게 명령을 해서 자율신경은 교감신경에게 명령을 해. 그래갖고 뭐라고 누구한테 또 신경을 타고 바로 췌장에 명령을 해. 그럼 췌장의 알파세포는 뭐를 분비하냐면 글루카콘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그래가지고 뭐냐, 이 글루코겐을 일로 다시 싹 리턴해 보내. 그래갖고 혈관을 갖다가 저혈당에 빠진 것을 빠지지 않도록 도와줘. 그러니 혈관 안에 혈당이 많으면 인슐린을 분비해서, 그리고 우리가 당뇨병 고혈당에서 낫게 하고, 그 다음에 혈관 안에 혈당이 부족하면 또한 뭐합니까? 글루카콘을 분비해갖고 적당량의 혈당을 갖게 하고, 이러한 역할을 여러분 누가 해요? 여러분의 두 다리가 하는 거예요.
두 다리가 걸으면 저혈당인 사람은 적당하게 혈당이 채워지는 거, 그 다음에 고혈당이 된 사람은 혈당이 떨어져서, 그리고 당뇨병에서 저혈당에서 해결이 되고 고혈당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나 이런 좋은 약이 어디 있어요? 바로 이렇게 두 다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걷기만 하면 되는 거야. 걷기만, 다른 운동할 필요 없어. 그래서 당뇨병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밥을 먹자마자 식사가 끝나면 무조건 되고 30분 있으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돼. 그것부터 습관이 돼야 돼. 그것부터 습관 안 되면 안 돼. 왜? 식사 후 1시간 정도 되면은 당뇨의 혈당의 수치가 가장 피크를 이뤄요. 그래서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한테 입안에 먹는 걸 놓았다면 반드시 30분 있으면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무조건 나가라. 그게 첫 번째 일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두 다리를 움직여라. 그럼 나가라면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거실에서라도 움직여라. 거실에서도 두 다리만 움직여라. 아무튼 두 다리만 움직이면 돼. 그러면은 이 혈당이 쭉 식사 후에 1시간 30분 내지 1시간 돼서 피크로 올라갔던 당뇨가 그냥 쭉 떨어져. 그래서 정상으로 되는 거, 고혈당이 해결이 되는 거. 여러분, 고혈압이요, 이 고혈압, 그 다음에 고혈당, 그 다음에 고지혈증, 이놈들은요 짝짝꿍이 얼마나 잘 맞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심장병, 암은, 여러분 고혈당이 있는 사람은요 고지혈증이 있어요.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은 고혈당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혈당이 고혈당이 있는 사람은 또 뭐냐, 암이 생겨요.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또 고지혈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심장병이 있고, 얘네들은 이웃사촌 모양 매우 친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잡아야 되는데, 아니 아까는 혈압을 갖다가 높으면 카테콜라민이라가 안지오텐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갖고 혈압을 갖다 높여주면 그거를 갖다 도파민과 프로스타글란딘을 갖다 분비시켜갖고 그거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혈압을 안정시켜주고, 그리고 혈당이 높으면 어떻게 인슐린이라는 걸 분비해갖고 혈당을 떨어뜨리고, 혈당이 없으면 글루카곤을 분비해갖고 혈당을 올리고. 세상에나 여러분, 이렇게 좋은 운동이 이 좋은 약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의 매력이 이게 걷기, 걷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당뇨인데, 이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제1형 당뇨가 있고 제2형 당뇨. 1형 당뇨는 인슐린 의존형 당뇨라고 해서, 이건 24세 전의 당뇨예요. 이것은 바로 연소사 발증형 당뇨라 그래. 인슐린 없으면 못 살아 이거는. 그런데 제2형 당뇨는 인슐린이 있긴 있는데 인슐린의 활동이 그렇게 활용도가 높질 않아. 그래서 그것을 갖다 우리는 성인형 당뇨라 그래. 그래서 제1형 당뇨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걷는 것이 좋냐? 요건 또 고혈압처럼 간헐적으로 걷는 게죠. 30분 걷고 쉬고 30분 걷고 쉬고 요렇게 걷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제2형 당뇨는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걸어야 돼요. 그냥 10분보다 20분이 좋고 20분보다 30분이 좋고 30분보다 40분이 좋아요. 계속 걷는 거예요. 요렇게 걸으면 여러분 당뇨가 1형 당뇨든 2형 당뇨든 간에 이걸 갖다 때려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의사들이 뭐냐면은 암 환자들을 갖다 치료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있어요. 뭐야? 혈당 수치. 이 혈관 안에 이 혈당 수치, 이것이 혈당이 높으면 참 고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몸속에 혈관 안에 뭐냐면 이러한 혈당이 쌓이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돼. 그것은 걷기 운동뿐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당뇨 환자는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이, 이게 상처가 나면 안 돼요. 상처에 매우 민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은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우리 보면 요즘에만 맨발 걷기가 상당히 유행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맨발 걷기가 유행인데, 여러분 당뇨 환자가 맨발 걷기 한다고 뭐 야산에 가서 맨발로 올라간다든가, 여러분 그건 치명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당뇨가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럼 쓰리고 중에서 이제 마지막 한 개입니다. 뭡니까? 고지혈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고지혈증. 자, 고지혈증이 있어요. 고지혈증은요, 이렇게 보세요. 자, 콜레스테롤이 이것만한 놈이 있고, 요것만한 놈이 있고, 요것만한 놈이 있어요. 콜레스테롤. 이놈은 콜레스테롤 부피가 커요. 그런데 이 안에 콜레스테롤 밀도가 낮아요. 이 몸뚱아리는 큰데 콜레스테롤 밀도가 낮아. 요 콜레스테롤을 갖다 우리는 무슨 카이로 미크론이라 이런 콜레스테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놈은 얘보다는 부피가 작아요. 그런데 안에 콜레스테롤 밀도가 뭐냐, 얘보다 많아요. 요 콜레스테롤은 VLDL 콜레스테롤이라 그래. 요것을 바로 베리 로우라서 초저밀도 지단백이라 그래. 요 놈은 근데 어떻게 냐, 얘보다는 덩치가 작아요. 그런데 얘놈은 콜레스테롤이 꽉 차 있어요. 요 놈이 밀도가 높아요. 요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래요. 요것은 저밀도 로우 저밀도 지단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요거 중에서 요 놈이 문제예요. 요 놈이 나쁜 놈이에요. 요 놈을 이거는 덩치는 큰데 허당요. 그런데 얘는 덩치는 작은데 아주 그냥 얘는 매몰찬 놈이야. 나쁜 놈이야. 요 놈을. 그러면 이 놈을 갖다가 이놈이 어떻게 하냐, 혈관 안에 이렇게 혈관이 있어요.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이 50%가 꽉 차 있어도 사람은 못 느껴요. 자각 증상을 못 느껴요. 70%가 차 있어도 사람은 자각 증상을 못 느껴요. 그래서 내가 콜레스테롤이 지금 혈관이 이렇게 넓어서 혈액이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가용한 어디에 혈관 구멍이 요것뿐이 안 돼. 여기는 꽉 막혀 있어. 상수도 하수도 하수도가 반이 70%가 막혀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75% 정도 막혀야 조금 알아요. 80% 막히면 내가 조금 이게 숨이 많이 차네. 그 다음에 조금 계단 올라가니까 뻑뻑한 걸 느끼네. 이때 이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못 느껴. 그렇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 없어. 그래서 숨은 살인자야. 얘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는 거야, 얘가. 그러니 이걸 갖다가 없애야 돼. 혈관 안에 쓰레기가 꽉 차 있는 거야. 이 쓰레기를 갖다가 바로 제거시켜야 돼. 그럼 제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 되면 어떻게 혈관이 트져갖고 출혈이 되거나 어떤 이렇게 되면 큰일 나니까 어떻게 이것을 때려잡는 콜레스테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또 주셨어요. 무슨 콜레스테롤이야? 콜레스테롤. 얘 이름은 HDL 콜레스테롤이라. H는 뭐냐? 하야.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라서 이건 HDL 콜레스테롤이라는 좋은 악은 콜레스테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HDL 콜레스테롤은 뭐냐? 이렇게 혈관벽에 쌓인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갖다가 이걸 갖다 전부 다 쓰레기를 잡아갖고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인 간으로 보내. 그래갖고 이 혈관을 갖다가 깨끗하게 청소하는 혈관 청소부야. 이 청소부가 HDL 콜레스테롤이야. 그러니 우리가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활동 많으면 뭐예요? 활동이 그냥 비리비리 하면 또 안 되죠. 활동이 왕성해야 되죠. 활동도 왕성하고 숫자도 많은 게 좋아요. 그럼 활동도 왕성하고 숫자도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야 돼요. 마찬가지. 걸으면 두 발로 걸으면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빡 올라갈 뿐만 아니라 활동성이 매우 좋아져. 그래가지고 이 혈관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갖다가 전부 다 간으로 보내버려갖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혈관 청소부가 바로 이 HDL 콜레스테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은 이것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수만 가지 많은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뇌출혈이나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혈관성 질환을 갖다가
완전하게 예방시키는 것이 바로 HDL 콜레스테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치매가 있죠. 치매는 노인성 치매,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보통 어떤 치매냐면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70% 이상이 알츠하이머성 치매. 그런데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유발인자가 뭐냐면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이러한 단백질이 바로 알츠하이머의 원인이에요. 그런데 이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되는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갖다가 한 방에 없애보내는 놈이 뭐냐? 이게 HDL 콜레스테롤. 이게 그러니 HDL 콜레스테롤이 많아야 돼. 이것이. 그래서 어저께 제가 얘기했죠. 우리 박래구 목사님이 고지혈증 환자로서 15년 동안 콜레스테롤 약을 먹었다. 그런데 걷기를 갖다가 뭐냐면 6개월을 했다. 6개월을 했더니만은 병원에 가니까 콜레스테롤 약을 갖다 처방 안 해주더라.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HDL 수치가 국가대표 수치더라. 국가대표 즉 뭐냐? 자, HDL 수치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러분 토탈 콜레스테롤 분의 HDL 콜레스테롤 가로해고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이것이 여러분 25%가 HDL 콜레스테롤이라면 혈관이 건강하다 그래요. 그런데 국가대표는 35%가 되면 혈관이 매우 그냥 탄력성도 좋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여러분 30%가 되면 이거는 매우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통 걷기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 보면 전부 다 25%가 되는데 바로 박래구 목사님이 국가대표 이 수차를 갖다가 의사 선생님이 계산을 하더만 다 계산도 이야 국가대표 가까이 되네. 즉 30%에서 35%가 된다. 그러면서 콜레스테롤 약을 갖다 처방해 주지 않더라는. 그걸 여러분 15년 동안 먹던 걸 6개월 만에 이것을 갖다 콜레스테롤 약을 갖다가 안 먹는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뭐예요? 걷기예요, 걷기. 응? 그냥 그러니 자 약을 먹으면 고혈압 약이 있으면 고혈압 약 먹어야 돼. 혈당약으로 혈당약 먹어야 돼. 콜레스테롤이면 콜레스테롤 가지 수대로 먹어요. 그런데 이 걷기 운동에 걷기라는 약은 그게 없어요. 3가지 병이 있다라 하더라도 2발만 움직이기만 하면 3가지가 한꺼번에 떨어져. 2가지가 있으면 2가지가 한꺼번에 떨어지고 3가지가 있으면 3가지가 한꺼번에 떨어져. 이렇게 한 방에 보내는 약이 어디 있어요? 걷기뿐이 없어요. 무조건 걸어야 돼요, 여러분. 걸어.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그냥 걸으세요. 그리고 박래구 목사님이 저한테 항상 그래. 교수님 한 수 배우려고 걷기를 어떻게 그냥 걸어. 또 물어봐요. 더 걸어. 또 물어봐. 그냥 걸어.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이 바로 여리고성을 물릴 때 하나님께서 그냥 걸으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뭐라 그래서 더 걸어. 7바퀴 걸으란 말이야. 그러다면 마지막 말은 뭐 그냥 들어가. 여러분 그냥 걸으세요. 이유를 묻지 말고 그냥 걸으세요. 그런데 이 고지혈증은 언제 운동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타임은 공복에 하라. 공복에 하라. 그 공복이 가장 긴 시간이 언제야? 저녁 먹고 아침 먹기 전에 그 공복이 가장 길어.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고지혈증 환자는 나가서 무조건 2발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 고혈압이나 고혈당이나 고지혈증은 이 무슨 병이에요? 혈관성 질환이에요. 혈관이 깨끗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 이 3가지 병이에요. 그러니 혈관을 갖다 깨끗하게 만들면 이러한 병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럼 혈관을 갖다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 혈관성 질환이다 이거야 이게. 응? 피가 깨끗해야 된다 이 말이야. 피가. 여러분 우리 몸에 피를 갖다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성경에 보면 우리의 생명은 피다. 피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어느 날 저희 가정 예배를 보는데 우리 손자 녀석이 그렇게 얘기해. 아빠한테 얘기하더라. 아빠. 아빠도 하나님 아버지,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빠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 할아버지 그러는 거 아니야? 요놈이 요렇게 초등학교 2학년 2학년 놈이 요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쁜지, 우리 손자 이쁜 손자 너 멋있는 질문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보러 얘야 네가 한번 가르쳐 줘봐 그랬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가만히 있더라. 그래? 참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야 하면서 대답해 주는 게, 가르쳐줘, 아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좀 시원찮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이쁜 손자 일로 와,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자, 그럼 내가 너에게 질문 한번 해본다. 자, 계란이 있다, 계란이. 근데 계란을 갖다 난 매일같이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계란을 꼭 먹는데, 계란을 탁 까면 거기에 피가 있니? 없지. 핏줄이 있니? 없지. 그런데 계란에 핏줄도 없고 피도 없는데 어미닭이 계란을 가지고 삐약삐약 가슴에 품고 한 20일만 있으면 거기서 새끼가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더라. 그렇다면 그 생명은 누가 만들었니? 그 생명, 그 계란의 피와 핏줄은 누가 만들었니? 제가 질문을 그렇게 했어요. 질문을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렇게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네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손자, 그럼 엄마와 너와는 어떤 걸로 연결돼 있었니? 핏줄로 연결돼 있니? 여러분, 우리 엄마 뱃속에 있는 우리 자녀가, 애들이 엄마와 아기가 핏줄로 연결돼 있습니까? 아니에요. 핏줄로 연결됐으면 엄마와 아기의 피는, 혈액형은 무조건 똑같아야 돼요. 절대 아니에요. 엄마와 아기는 뭘로 다 연결되어 있냐면 탯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탯줄을 통해서 엄마가 아기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해요. 핏줄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 그때 마리아와 예수님의 핏줄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탯줄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탯줄. 마리아의 탯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양분을 공급받았고, 그 다음에 산소를 공급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응? 그런데 바로 핏줄로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사람의, 이 세상의 사람의 혈액형은 똑같다는 거예요. 엄마와 자식의 혈액형은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 피와 핏줄을 누가 만들었니? 그럼 이 어미닭이 계란을 갖다 깨고 들어와서 피와 핏줄을 갖다가 자기 발가락으로, 손가락으로 만들었겠니? 아니다. 누가 만들었니? 여러분, 우리 몸에 우리는 피와 핏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네가 태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피는 생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자 너의 몸에, 너의 피를 하나님께서 만든 겁니다. 너의 피를 하나님께서 만들고 너의 피를 하나님께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고, 내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고, 나의 손자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몸속의 피는, 우리의 핏줄은,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준 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같은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기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있으면서 어떻게, 엄마가 여러분 입덧을 크게 해요. 입덧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산소와 그 다음에 영양분을 잘 공급하고 받아서 무럭무럭 자라다 보니까 자기가 이산화탄소와 쓰레기를 엄마를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엄마에게 다시 돌려줘요. 그때 아기가 쓰레기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돌려주면, 많이 돌려줄수록 엄마는 어떻게 돼? 입덧이 더 심하신 거예요. 자, 그때 그걸 봐서 엄마는 뭐라 그래야 돼? 내가 입덧이 심하면 우리 아기가 지금 무럭무럭 내 뱃속에서 더 크게 잘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응? 자, 우리의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갖다가 처음부터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두 다리를 만드셨습니다.
대자연은 종합병원에 여러분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무조건 여러분 나가서 걸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루에 7km 10,000보는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걸어야 될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매일매일의 생명보험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503장 찬미를 마치겠습니다. 참여 후에 우리 교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등 뒤에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태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태중에서 우리에게 지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몸을 더욱 경건하게 갖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 열심히 운동하고 그리고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쉽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셨던 김인숙님, 이용혜 집사님이랑 같이 오시고요. 지월선 집사님이랑 같이 오신 김기준님, 임명희님, 우리 임재영 목사님 누님 되시는 이렇게 세 분 오늘도 오셨습니다. 환영하고요. 오늘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이제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용혜 집사님이랑 같이 오신 우리 이상숙님 잠깐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혜 집사님이랑 또 역시 같이 오신 김순란님,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이용혜 집사님이랑 같이 오신 김길래님, 환영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이쁘시네요. 열심히 걸으셔서 그런가. 특별히 우리 이상숙님하고 김순란님은 저희 그 걷기 행사했던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셨기 때문에 두 분에게는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신 6분은 내일도 다시 꼭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